한때 잔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매년 가을에 열리는 황금 호박 축제를 손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가장 큰 호박을 기른 사람이 마을의 명예를 얻게 되며 참가자들이 서로의 호박 요리를 나누며 우정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잔디 마을의 자랑스러운 농부 중 하나인 로버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호박을 가꿨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에서 거대한 호박 한 덩이를 길러내며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로버트의 경쟁자인 앤나 할머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지만 단단한 호박으로 여러 번 최고의 요리상을 받았고 이번에도 그녀의 호박 파이로 화제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축제가 시작되고 드디어 호박 선발 대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로버트의 거대한 호박과 앤나의 작지만 반짝이는 호박에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호박 부분에서 로버트가 당당히 1등을 차지하며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로버트는 앤나의 호박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축제의 목표인 호박 요리 대회에 사용할 호박이 없어지자 앤나는 황급히 자신의 호박을 찾아 나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호박을 찾던 그때 마을 광장의 한쪽 구석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로버트의 어린 아들 토미가 앤나의 호박을 가지고 놀고 있다가 잡힌 것입니다. 사람들은 토미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묻자 토미는 단지 그 호박이 반짝여서 너무 예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토미는 그저 호박이 자신의 공처럼 반짝인다는 이유로 가지고 놀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앤스코미 위드에 대한 이론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토미의 행동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려 하거나 경쟁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저 어린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단 앤나 할머니에게 새로운 호박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고 토미에게는 그 순수함을 칭찬하면서도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결국 앤나는 새로운 호박으로 요리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 이 사건을 통해 의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사건을 놓아 호박의 교훈으로 기억하며 매년 황금 호박 축제에서 의도에 대한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잔디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행동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이해하고 존중하며 마을의 모든 계절을 의도적으로 따뜻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고대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의 주민들은 주로 농사를 지으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마을에는 도덕적 행운의 개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두 명의 농부 제임스와 토마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회자되며 교훈을 주었어요. 제임스와 토마스는 둘 다 성실하고 친절한 이웃으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농사를 돕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죠. 그런데 어느 해 여름 마을 근처에 큰 비가 내리면서 강물이 불어나게 되었어요. 이때 제임스와 토마스는 강물을 막기 위해 둑을 쌓으러 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양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맡은 둑의 위치는 서로 달랐습니다. 제임스가 맡은 지역은 견고하고 지형이 안정적이었지만 토마스가 맡은 지역은 지형이 불안정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곳이었죠. 날씨와 지형 같은 요소는 누구도 뺄 수 없는 곳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외부 요인들이 이들을 달리 평가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국 토마스가 작업하던 곳은 둑이 무너져 강물이 마을로 흘러들어갔고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제임스가 맡은 둑은 무사히 강물을 막아냈습니다. 마을의 농작물과 재산 그리고 그들이 지켜온 평화로움이 순간에 사라져버렸죠. 이 사건 이후 많은 마을 사람들은 토마스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둑을 잘 쌓지 못했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거죠. 반대로 제임스는 마을이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물을 막아 마을이 일부분을 구했으니까요. 이 상황이 계속되다 제임스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과 토마스가 같은 노력과 의도로 일을 했음을 알았고 단지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마을 광장의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임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토마스와 저는 같은 의도로 둑을 쌓았습니다. 저희 역시 그가 한 것과 같은 양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토마스가 둑을 쌓은 위치가 불리했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의도와 노력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제임스의 이 말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판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토마스를 향한 부당한 비난을 멈추었고 오히려 그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내기로 했죠.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이 도덕적 행운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에서는 누군가의 결과가 아닌 그들의 의도와 노력을 먼저 보려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어요. 도덕적 평가를 내릴 때는 가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함을 깨달은 것이죠. 이 이야기는 도덕적 행운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결과가 아닌 그 결과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와 노력을 보는 눈임을 일깨워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바람이 세차게 부는 작은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노노였으며 그는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노노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농작물을 키웠지만 늘 바람과 비에 농작물이 망가지곤 했습니다. 노노는 농작물이 좋지 않을 때마다 하늘을 향해 불평을 늘어놓곤 했어요. 왜 하필 내가 심은 날마다 비가 오는 거야? 올해도 수확은 글렀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철학자가 찾아왔어요. 그는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듯한 노인이었죠. 그의 이름은 에피였습니다. 에피는 노노의 하소연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노노, 나는 오래된 지혜를 가지고 있어. 너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구나. 노노는 궁금한 표정으로 에피를 바라보았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에피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옛날에 나와 동료들은 바다 저편에 거센 폭풍 후에도 맞서며 배를 몰고 다녔단다. 어느 날 우리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지. 우리는 폭풍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때 선장은 이렇게 대답했단다. 폭풍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배의 항로는 선택할 수 있다네. 그래서 그날 우리는 폭풍이 부는 방향을 관찰하고 배를 더욱 단단히 고정했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질문으로 시작했단다. 결국 우리는 폭풍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 노노는 에피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에피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너의 농작물과 비슷한 길을 걷는 게 어때? 날씨를 바꿀 순 없지만 너의 농작물을 어떻게 키울지는 선택할 수 있지. 그날 이후로 노노는 마음가짐을 바꿔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투덜거리는 대신 그는 비가 오더라도 물이 필요한 작물을 선택적으로 심고 바람에 덜 영향받는 작물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때론 농작물에 바람막이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의 농장은 점차 번성하게 되었고 노노 역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노노는 날씨가 나빠도 웃으며 말하곤 했어요. 아, 내가 또 새로운 실험 작물을 심을 기회가 생겼군.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그를 본받아 적극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에픽테투스의 철학은 노노와 그의 마을에 행복과 평화를 가져왔고 마을 사람들은 점차 자기 자신의 선택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가끔씩 아침 회의를 열어 오늘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를 묻는답니다. 그리고 에피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새로운 하루를 선택의 힘으로 맞이하곤 하죠.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쾌락과 행복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결국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그들의 대화를 흥미롭게 풀어낼 수 있는 독특한 이야기를 생각해냈습니다. 어느 날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난 일행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각자의 행복을 찾기 위한 특별한 실험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마을의 다른 장소로 흩어져 에피쿠로스가 말한 쾌락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마을의 시장에 가서 다양한 음식을 맛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순수한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신선한 과일과 뜨거운 빵, 달콤한 디저트 등을 먹으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는 더 이상 새로운 맛에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배가 부른 상태에서 오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마을의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에피쿠로스가 강조한 정신적 쾌락을 찾고자 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다양한 철학 서적과 문학, 작품에 빠져들며 지적인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자 그녀는 책 속이 세계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그리워졌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마을의 공원에서 산책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는 에피쿠로스가 말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깊은 유대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역시 피로해졌고 스스로의 시간과 공간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마을의 언덕 위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홀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와 온전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한 쾌락이 꼭 무언가를 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정 시간 이후에는 나도 다른 친구들이 그리워졌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행이 끝난 후 우리는 작은 바베큐 파티를 열어 각자의 경험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각자가 겪은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는 단순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쾌락의 경험이 아닌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단순히 파티를 즐기는 것이 아닌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실천하며 마음과 정신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진정한 쾌락을 모두 함께 만끽했습니다.